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학 2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심리학의 2강 강의는 3번 임상심리학의 최근 동향입니다. 최근 동향을 4가지로 소술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컬러색으로 되어 있는 그 문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분석이 많이 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의 증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의 증대 거기 가로치시면 돼요. 즉 인지행동심리학 또는 인지행동의 어떤 치료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기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활용으로 환자의 비합리적 신념의 변화를 통해 정서와 행동을 치료하는 분야의 연구와 임상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통합적 또는 절충적 치료가 확장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이론이나 여러 가지의 모델, 여러 가지의 치료 방법들을 가져다가 선택적으로 쓰는 통합적 치료, 절충적 치료가 확장됐다는 겁니다. 확장으로 치료적 공통 요인의 탐색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밑줄,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신경심리평가라고 아시죠? 신경심리평가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심리평가의 발전이다. 신경심리평가의 발전에 가로치면 되겠고요. 신경심리평가는 신경심리검사를 사용하여 끊어요. 뇌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따른 신경심리장애 여부를 총체적, 계량적으로 측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심리평가는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에서도 따로 배우시게 됩니다. 아주 그 신경심리검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신경심리평가는 환자와의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을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계 하면 이제 뇌신경부터 시작해서 척수신경까지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말초신경까지 이제 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뇌 기능을 알아보고 전반적인 외모, 신체 운동, 감정, 사고 과정의 형태와 내용, 지각 능력 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뇌 기능을 알아볼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심리검사를 통해서 대뇌 피질과 피질하의 인지적 기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대뇌 피질이죠. 이 대뇌 피질의 어떤 인지적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심리평가의 어떤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를 좀 더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 거기에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지역사회 정신건강 운동으로 서비스의 장면이 확대되고 치료가 아닌 예방을 강조하며 예방의 동그라미, 환자가 아닌 일반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까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파트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를 강조하는 등 사례관리의 동그라미,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사례관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례관리 자체가 지역사회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예방적 접근과 대상자도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의 최근 동향을 아시겠죠? 인지행동 영역이 인지행동 치료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절충적, 통합적인 어떤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신경심리평가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 마지막은 치료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에서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 보호 차원에서 사례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대상자도 환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동향입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의 별표 2. 기출문제 확인 학습은 별표 2개씩 취자했습니다. 임상심리학자만의 전통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의 전통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1번 전통적인 역할은 뭡니까? 심리검사를 통한 평가입니다. 그 자리에 형광펜 밑줄.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임상심리사의 주된 업무가 심리검사입니다.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심리검사를 통한 평가는 임상심리학자의 가장 고유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임상심리학자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자격을 갖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임상심리검사, 여러 가지 심리검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2절입니다. 심리학의 제2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제1론 모든 이론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정신분석 관점, 두 번째 행동주의 관점, 세 번째 생물학적 관점, 네 번째 현상학적 관점, 다섯 번째 인지주의 관점, 여섯 번째 통합적,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충주의적 접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6가지의 관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 또는 행동주의 이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제1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정신분석 관점부터 키워드로 정리를 쭉쭉쭉 해 나가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관점의 1번부터 보면 1890년대에 이르러서 오스트리아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주창하여 독자적인 심리학 영역을 구축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을 무의식과 의식, 자아와 초자아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인간 행동의 기반을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로 보았습니다. 리비도는 초기에 프로이트, 타나토스는 2차 대전을 경험한 이후에 프로이트가 제창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이 심리학에 귀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의식의 발견입니다. 무의식의 발견의 밑줄, 그리고 심적 또는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의 기본 가정은 행동이 무의식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무의식 과정은 개인이 지각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신념, 공포, 욕망을 말합니다. 부모나 사회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처벌되는 다수의 충동들은 지각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는 않으며 그것들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예술적, 문화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방어 기제인 승화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갈등이 불만스럽게 해결되었거나 해결에 실패한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름으로써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이트 이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수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 중 유명한 학자로는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칼 구스타브 융이 있고 개인심리학을 창시한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분들은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학문을 정립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분석학은 곧 과학적 엄밀성의 결여, 경험적 증거의 부족, 이론체계 반증 불가능성 등으로 인한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의 과학적 지위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이론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과 문제점, 그리고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반발감 등으로 영향력이 축소되어서 현대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인지행동으로 증대됐다. 최근 동향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자신의 초기 경험이 타인에 대한 확장된 인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이다.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는 이제 필기시험에서 아주 단순하게 나왔던 것을 하나로 써드렸는데, 자, 여기에 이것을 붙인 이유는 초기 경험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도 마찬가지 인간의 초기 경험, 발달 주기에서 초기 경험을 강조하는 게 정신분석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초기 경험이 타인에 대한 확장된 인식과 관계를 맺는 이러한 것들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치료적 접근을 활용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죠. 당연히 무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비도, 성적 본능 에너지인 리비도라고 하는 것과 죽음의 본능이라고 하는 타나토스. 자, 그리고 이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심리적 결정론,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하다. 어린 시절의 경험.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중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분석적인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굳이 이제 노트할 필요는 없겠죠. 정신분석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의 구조는 세 가지라고 그래요. 정신의 구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의식, 두 번째가 전의식, 세 번째가 무의식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 영역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 리비도, 성적인 본능 에너지, 성적 본능, 충동 에너지 이것들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격적인 충동이라고도 하죠. 공격적인 충동.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도 한다. 프로이트 이론을 심리 성적 이론이다. 이렇게도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학습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한 줄이 있는 거 있죠. 거기 형광펜 쭉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대상관계의 대상은 주로 부모죠. 엄마. 초기에 엄마와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었다. 잘못 형성되었다. 여기에 따라서 타인과 추후의 타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있는데요. 정신역동적 관점과 학자가 있습니다. 쭉 보게요. 거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3번과 4번과 5번이죠. 3, 4, 5에 별표 하나씩 치기 바랍니다. 자, 정신역동적 관점과 정신분석적 관점은 동의어입니다. 이 관점은 정신의 에너지, 인간 행동이 결정되는 상황적 맥락, 정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성격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이라고 말한다 했어요. 프로이트를 시작으로 아들러, 개인심리학, 칼융의 분석심리학, 호나이의 신경증적 성격이론, 설리반의 대인관계이론, 머레이의 욕구 및 동기이론, 프롬의 성격 유형이론, 정체감 위계란 개념으로 유명한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역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중에서 프로이트와 머레이는 정신분석학파로 구분되며 행동의 여러 측면을 인간의 성격 안에 내재된 무의식적이며 감춰진 힘에 기인한다고 보는 반면 끊어요. 자, 신정신분석학파가 있어요. 신정신분석학파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신분석학파로 분류되는 아들러, 호나이, 설리번, 프롬, 에릭슨, 페어베언 등은 인간의 주된 주요 동기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이다. 성적인 힘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힘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학자들입니다. 자, 대인관계 이론은 대인관계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설리번이 나왔었죠. 대인관계 이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신분석학파이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이 너무 생물학적 이론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었고요. 핵심 인물로는 설리번, 프롬, 호나이, 톰슨, 프롬, 라히만, 그 다음에 윌리엄 페어베언 등이 있으며 이들을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정신분석 학파들이 있는데 그 학파의 반대 성향, 약간의 그 이론들과 반대 성향을 취했던 학파가 있다. 그게 바로 신정신분석 학파다. 자, 신정신분석 학파는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중요하다 했죠. 여기는 의식적인 영역,
거기 3번에 있었잖아요. 의식적인 측면이 중요하고 의식적인 요소가 중시되고 그다음에 이 성적인 충동이나 본능은 생물학적인 측면이거든요. 이제 그 측면보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힘, 성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정신분석학파에 해당되는 학자들은 누구냐?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하고 여러 학자들이 정신 역동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융, 아들러, 호나이, 에릭슨, 설리번, 대인관계 이론의 설리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학자 중에 페어베언이 있죠. 페어베언하고 그 다음에 톰슨, 프롬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프롬, 페어베언, 그 다음에 톰슨. 자, 이런 학자들이 바로 신정신분석학파가 됩니다. 신정신분석학파도 마찬가지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된 거니까 이 학자들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주의 관점으로 들어가죠. 행동주의 관점의 학자들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세기 초 왓슨, 손다이크, 헐, 스키너 등에 의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추창되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쥐, 비둘기 등의 동물을 이용해요. 동물 실험을 했었죠. 자, 동물을 이용하여 학습 과정을 연구하였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학습이 환경 자극에 의한 반응이다. SR을 아시죠?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SR 반응, 즉 SR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SR 이론, 자극 반응 이론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사회에 커다란 반응을 미쳤으며 특히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설립자인 왓슨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그의 학습의 역사, 상황적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 포함된 보상을 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행동적 접근에서는 어떤 사람의 학습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즉 어떤 외적인 절차가 그를 족곤화시켰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떠한 자극이 영향을 줬느냐 이걸 보는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특히 심리학의 과학과의 동그라미,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과학화에 공헌을 하였는데 그들은 가능한 것을 강조하던 당시에 시대적 분위기에 발맞춰서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도 검증 가능한 것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이전의 큰 심리학의 흐름이었던 정신분석과 아주 다른 점이었습니다.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연구가 어려웠죠. 검증이 어려웠다.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죠. 행동주의자들은 검증 가능한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정작 심리학의 진정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심적, 내적 과정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고 끝내는 인지혁명 이후에 인지주의 심리학, 인지학습 이론이 나오고 나서 이 행동주의가 많이 퇴보를 하죠. 인지혁명 이후 주된 패러다임의 자리를 인지심리학 등의 다른 분야에 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주의 관점입니다. 자, 행동주의 관점의 키워드를 써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행동주의에서는 외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죠. 환경적 자극의 영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SR 이론, 이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동주의는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관점을 가졌던 것이 심리적인 측면인데, 자, 심리적인 측면, 심리적인 요소는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행동주의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왓슨, 그 다음에 파블로프, 그 다음에 스키너, 그 다음에 손다이크, 그 다음에 헐, 이런 학자들이 바로 행동주의 관점의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관점, 심리학 분야에서 생물학적 관점은 자연과학적인 측면이에요. 자연과학의 밑줄. 되게 이제 생물학적 측면 하면은 유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셔야 되죠. 신경생물학적 접근 방법을 말합니다. 신경생물학적 접근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신경생물학적 접근 방법의 개념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작용을 우리 두뇌, 신경계, 동그라미, 두뇌, 동그라미, 신경계, 동그라미 안에 신경세포들 사이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생리학적 과정의 밑줄. 생물학적 관점은 행동을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활동, 화학적 활동과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 꿈, 정신 이미지 등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뇌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생물학적 관점 심리학자들의 가정입니다. 생물학적 접근을 취하는 심리학자들은 두뇌에서 사고와 정신과정 간의 연결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이 사고는 뇌세포의 어떤 활동, 뇌세포의 활동에 의해서 사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자, 밑에 보면 생물학적 조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별표 2개. 생물학적 조망이 생물학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동과 기질적 기능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질적 기능입니다. 기질적 기능이 바로 생물학적 기질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질하면 유전학적인 기질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2번 마음과 몸은 하나의 복잡한 실체의 두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 마음은 정신, 몸은 신체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복잡한 실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이게 하나의 요소가 돼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볼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질병은 서로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이 질병이 바로 생물학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관찰 가능한 표현형은 그 사람의 유전인자와 연관된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유전인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표현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표현형은 그 사람의 유전인자와 연관된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조망에 해당되는 단어를 한번 찍어보세요. 첫 번째가 기질적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한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신체적인 질병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유전인자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쭉 보면서 생물학적인 관점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생물학적 관점은 어떤 생리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생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뇌, 신경계 등을 연구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거기 위에서 4번, 5번에 보면 이 사고와 정신과정의 그 연결, 이 부분을 본다라고 했어요. 이 생물학적 관점을 가진 심리학자들은 정신적 측면과 그 다음에 사고의 연결, 거기에 초점을 둔다. 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질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신체적인 질병, 요자입니다. 기질적인 요소, 신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유전인자,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실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몸을 신체적인 측면이라 하잖아요. 신체적인 요소에 생물학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정신적인 요소에도 생물학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정신신경계 아닙니까? 자, 신체적인 부분에도 당연히 생물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이러한 것들의 영향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회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과학적 접근입니다. 자연과학적 접근. 자, 됐습니다. 현상학적 관점 들어갑니다. 현상학적 관점은 우리가 이제 칼 로저스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따라서 이 현상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게 지급력이라고 하는 어떤 실존적인 부분인데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존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현상학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상학적 관점, 인본주의 관점, 실존주의 심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장폴 샤르트르 등의 철학자가 주창한 실존주의 영향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이 파급되었습니다. 주요 심리학자로서는 욕구 이론을 주창한 매슬로우, 인간 중심 심리초를 주장한 로저스, 직관적이며 전체적 인지를 중시한 게슈탈트 심리학을 주창한 프리츠 펄스 등이 있습니다. 자,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취하는 치료자 중심보다 내담자 중심 치료를 강조했고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상담이란 게 있어요.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취하는 지적 접근보다 비지시적의 밑줄, 비지역 접근이 내담자를 돕는 데 효과적임을 로저스는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기인식, 경험 및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창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저스의 개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개인의 능력이 바로 잠재 능력인데 그런 것들을 타고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인간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각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바로 세상을 보는 주관적인 지각입니다. 자, 이러한 주관적인 지각에 따라서 바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은 또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개인이 자아실현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별표 2개 치고요. 인간중심 치료, 인본주의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 인간중심 치료에도 나오겠지만 로저스의 저술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만약 존중과 신뢰의 풍토가 조성된다면 인간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지닌다는데 깊은 믿음입니다. 자, 로저스는 인간은 2번이 중요해요. 로저스는 인간은 신뢰받을 할 수 없으며 우월하고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지시받고 동기화되고 가르침받고 처벌받고 보상받고 통제되고 지배받아야 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이론적인 체계들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반대를 했었어요. 로저스는 성장을 계속 촉진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개인을 발전하게 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상담사의 3가지 또는 우리 임상심리사의 3가지, 우리가 심리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3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 속성은 바로 순수성 또는 진실성, 진실성의 동그라미, 수용 또는 돌봄, 수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깊은 이해,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자, 이러한 것 등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로저스는 만약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조력자가 내담자와 대화한다면 내담자들은 덜 공격적이 되고 자신과 주변 세계 경험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인본주의 접근법에 의하면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서 또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는 치료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상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적인 관계가. 내담자의 치료에서의 변화를 돕는 일치성 있는 외적 표현과 행동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이런 일치성 있는 그리고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상담자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치성의 흉합에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수용적에 밑줄 치고요. 공감적에 밑줄 치면 됩니다. 인간 중심적 접근법에서 치료자의 기능은 즉시 제공되고
내담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그들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지급여기의 경험 거기에 밑줄 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 지급여기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치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담 관찰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자, 인간 본성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연구로서 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인본주의 치료법은 일련의 기법도 아니고 확정된 이론도 아닙니다. 상담자가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와 신념에 뿌리를 둔 이 접근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들의 인간성을 통해 성장 경험에 참여하는 존재 양식으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여정으로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 현상학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자, 현상학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는 학자들은 바로 로저스, 메슬로우, 그 다음 게슈탈트의 프리츠 펄스가 있습니다. 자, 현상학적 관점의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첫 번째는 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이다.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상학적 관점에서 인본주의라든지 실존주의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로저스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로저스는 결정론적 관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간의 잠재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자아실현 경향성이 타고났다. 자아실현 경향성이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발휘한다면, 능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경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슬로우는 욕구위계 이론이고 펄스는 게슈탈트인데 그와 상관없이 현상학적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CF, 인간중심 치료를 이야기했어요. 인간중심 치료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입니다. 인간중심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료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적인 관계 형성이 바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내담자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담자의 태도가 있다. 자, 상담자의 태도는 첫 번째 진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성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없이 수용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수용적 존중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공감적인 이해를 해라. 자, 이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써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는 충분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시적이 아니라 비지시적인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지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술이나 기법 이런 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기법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X 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도 좀 더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지주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주의 관점은 인지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인지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지심리학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감각 정보를 변형하고 단순화하며 정교화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보처리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인출하고 활용하는 등의 모든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을 할 때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을 하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서 이걸 나중에 인출해요. 끄집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 과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정보 처리에 입각해서 20세기 후반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이른바 인지혁명은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촘스키 등 언어학자들과 앨런 튜링, 그 다음에 노이만 등의 컴퓨터 과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촘스키의 동그라미 치세요. 촘스키는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의 내적 심리 과정이어야 함을 주장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이 촘스키가 바로 이제 언어학자거든요. 우리가
이 언어를 습득하는 그러한 것들의 이론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바로 노엄 촘스키가 됩니다. 인지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달리 내적인 심리 과정을 중시합니다. 내적 심리 과정의 밑줄, 이에 대한 연구를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정신과정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우리 마음이라 부르는 것들, 지각, 기억, 사고, 판단, 의사결정, 기타 정보처리 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하고 특정의 행동 유형을 만들어내는가를 연구하는 접근법이 바로 인지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종종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합니다. 입력 정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그것은 선택되고 비교되며 이미 기억 속에 있는 정보와 결합되어서 재배열됩니다. 인간의 심리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하여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접 학문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서 인간 정보 처리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지 심리학은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지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촘스키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쓰시죠. 우리가 이제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나중에 뭐 심리학 쪽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인지주의 학습이론이 있어요. 인지주의 학습이론, 퀼러의 통찰학습이나 톨만의 잠재학습 이런 것들이 인지주의 학습이론이에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은 이제 또 심리학기론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20세기 후반이다. 인지심리학은 20세기 후반에 인지혁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인간의 내적 심리 과정을 중시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내적 심리 과정을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학자들에 대해서는 비판한다라고 했었죠. 행동주의 심리학을 비판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인지심리학 하면은 정보처리 이론에 입각한다라고 하죠. 정보처리 이론에 입각한다. 그래서 정보처리 이론 하면 생각나는 게 컴퓨터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비유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부호화가 되면 기억 이론에 보면 부호화가 되면 파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기억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인출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 파지에서 단기 기억에서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전이가 되겠죠. 크게 이제 3단계로 본다면 부호와 파지 인출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인지에서 하는 기억 체계입니다. 기억 체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인지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개 정도 보시죠. 자,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은 여기인데요. 통합적 관점, 절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신분석, 행동치료 등의 절충입니다. 통합적 관점 절충주의는 1980년대 이전까지 한 가지만을 고수하는 분위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겠죠. 예전에 한 가지 조망에 개입하고 다른 조망이나 조직과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음이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면서 출현하게 됩니다. 통합적 관점 절충주의 기본 과정은 효과적인 심리치료라는 것은 환자의 욕구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에 정의된다는 겁니다. 환자의 욕구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욕구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절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자 문제 해결에 위해서 최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사용한다. 가로 닫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환자의 독특한 욕구에 잘 부합하는 치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로 다양한 조망으로부터 나온 전략 가로 닫고 다양한 조망, 우리가 봤던 다양한 조망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대표적인 절충은 정신역동하고 행동주의예요. 정신역동과 행동주의 절충인데 정신역동적 관점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볼 것이고 행동적인 관점은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틀은 초기 아동기 경험으로 초점을 맞출 때는 정신역동적 조망을 쓰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문제, 현재 중심으로 가는 게 행동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행동주의의 강화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통찰은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적 중재는 통찰을 향상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통찰이 되었던 것은 정신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통찰을 하게 되면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중재, 행동의 어떤 수정 이런 것들은 바로 통찰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충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충적 접근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다 쓰는 건데요. 베이직 아이디라 그래요. 그래서 behavior, affect, sensation, imagery, cogn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그 다음에 drugs라고 해서요. 이 앞에 이니셜을 딴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요소를 보는 건데 뭐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상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대인 간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드럭스 뭐예요? 예, 약물 이런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바로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 접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통합적 관점은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겠습니다. 자, 통합적 관점을 절충적 접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통합이라는 것, 절충이라는 것에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현대 최근 동향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적용한다. 기법을 적용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망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관점, 다양한 조망으로 전략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통합적 관점이 된다. 단 하나의 이론이나 단 하나의 치료법 갖고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의 비판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통합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라자루스, 자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역동적인 관점, 정신역동 관점과 그 다음에 행동주의 관점의 절충. 자,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여기에요.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적용하고 다양한 조망으로 전략을 구상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은 이제 별표 2개 쳐야 되겠죠. 병적 소질, 병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질병적인 소인이 되겠죠. 질병 소인이고 스트레스 조망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취약성 스트레스 조망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취약성 이 자리에 동의어가 거기 나온 대로 병적 소질, 질병 소인이라고 하고요. 자, 이 스트레스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스트레스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예요. 환경적인 측면의 스트레스라고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만 조망하는 게 아니라 이 측면도 보고 이 측면도 보기 때문에 연결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통합적인 접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통합주의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드린 거예요. 자,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 그럼 이거죠.
심리사회적, 환경적. 여기다 심리사회 쓰면 되겠죠? 심리사회적, 환경적. 자, 그 다음에 조합된, 끊어요. 생물학적 기타 취약성이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병적이고 질병이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측면이에요. 생물학적인 측면이다. 자, 그러면 생물학적인 측면 and 심리사회적 측면을 같이 봤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합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일으킨다는 것은 병적 소질 또는 질병 소인 스트레스 조망입니다. 생물학적 또는 기타 취약성은 병적 소질에 해당하며 끊어요.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해당되므로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 그 내용 두 개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 어떤 사람의 이상적인 행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원인을 규명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규명할 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규명과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규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이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